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을 7월 5일 이후로 바꿔달라며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정했다며 내일 나오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안으로 한 번 더 소환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일을 또다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시간 조사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이 결정됐다며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 한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해 기일을 하루 미뤘던 특검은 이번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접수된 의견서 내용이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아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통보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중 일시를 정해 재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9차 공판이 열리는 만큼 4일이나 5일에 다시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출석일을 정할 때 사전 협의를 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선 의견서를 접수해 날짜를 한 차례 바꾸는 등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고 결정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날짜에 출석하는 건 불가하단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기다려보겠다는 특검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예정된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소환에도 불응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후 재통보한 출석 일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조사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낮을 거로 보는 듯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던 게 기존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마지막 조치를 특정해 언급한 겁니다. 만일 다음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강제 구인을 위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앞선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것보다 혐의가 확장될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법과 사회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경찰 조사를 문제 삼으며 입시를 거부한 것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변호인들의 수사방해 의혹도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단계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공을 예고한 내란 특검.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연락한 거로 알려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도 조사했는데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 거로 보입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이 끝난 뒤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새로 작성해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에서 규정한 부서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사후에 이를 보완하려 했다는 겁니다. 새 문서에 서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없던 일로 하자 요청했고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교정을 시도한 거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2차로 특검에 소환되면 관련 조사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다음 달 초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이들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애초 이들은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이 지나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군검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협의를 거쳐 이들을 위증이나 군사기밀 누설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로 기소했는데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필요성도 법원에 개진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으며 한때 퇴장한 건데 회의장 복귀 뒤에도 추경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안 심사 첫 발을 떼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박 겉핥기식 졸속 심사에 들러리 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단체로 퇴장한 겁니다.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회의는 여당 중심으로만 2시간여 진행됐고 종합 정책 질의를 하루 늘린 이틀 하기로 여당이 한 발 물러선 뒤에 보이콧은 끝났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온 국민의힘은 추경의 핵심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경기 진작이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현금 살포로만 보는 야당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득한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게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애초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망친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민주당은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전체 회의가 하루 늘어나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 빠듯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자신이 반대해온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지금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반대한 양곡법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사전 대책으로 남는 쌀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김민석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를 열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놓고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개최한 이른바 국민청문회. 현장엔 배추 18포기가 등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주 끝났지만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는 김 후보자 해명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배추 농사, 반도자, 정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장을 찾은 김 후보를 향해 인사청문 자료 제출부터 하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동안.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료를 다 안 보시고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 무슨 고생을 했어요. 자, 수고.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볼모로 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타협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에는 전면전뿐이라는 겁니다.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단체와 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배임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재개 우려에 공감하고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등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요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이를 고리로 극적으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에게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표정은 냉랭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오선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는 불가피하단 건데 이 과정에서 검찰청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기소청, 공소청 등으로 바뀔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도 협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속도보단 신중론에 방점을 찍으며 뒤탈 없는 검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 실패했던 걸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여야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 내 대표적 온건파인 정 후보자는 38년지기이자 사실상의 정치적 동지인 이 대통령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검찰개혁의 한 축인 오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일성으로 경찰국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요.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선 중진의 정권 호위무사들을 발탁해 검찰과 경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합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의원과 재선의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이 포함됐고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영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인데 송원석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임기를 마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뒤 당의 혁신 노력을 0점으로 평가를 하면서 기득권 타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도 함께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정말 끊임없는 대화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지만 제2의 김용태, 제3의 김용태, 개혁을 하겠다라는 세력들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보통 100일을 전후해서 이루어지던 역대 다른 대통령의 회견보다 상당히 이른 건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맞는 다음 달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라는 제목의 대언론 소통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경제와 정치, 외교,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취임 100일을 전후에 이뤄진 역대 정부의 회견보다 2배 이상 이른 시기에 날짜가 잡힌 데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용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회견에서는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앞두고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북핵 대응 등 산적한 대미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과 검찰개혁 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역시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추가 규제 및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궁금증도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추경안 심사 등 정치 현안 또한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기자회견과 비슷하게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선 약 1시간 동안 사전 조율 없이 취재진과 대통령 사이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낸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좀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도 대대적으로 좀 늘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좀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이것도 산업으로도 키우고 또 전 세계로 좀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농업 분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남짓 남기고 본격적으로 관세 협의에 착수한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통상조약법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조약의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미국산 소고기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방역병에 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수출마저 미국에 대한 수출마저 줄어들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 농업 분야, 축산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의 민감성이라든지 특수성은 감안하면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이와 함께 협상을 오래 끌기보다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 무역업계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에 미칠 피해가 최대 0.7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3차 기술 협의를 마친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상호 관세 외에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까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며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중국이 다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거의 2년 만인데요. 일본은 이를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수입 재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중국은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人为向海洋排放核事故污染水没有先例，也没有公认的处置标准。 그로부터 1년 10개월 만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인 샘플 채취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었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다만 수입 신고 때 일본 정부가 발급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에 수입이 금지됐던 후쿠시마 주변 10개 지역도 이번 수입 재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一旦发现任何风险，将立即依法采取必要的进口限制措施。 중국의 이번 수입 재개는 수산물 최대 수출처를 잃고 타격을 입은 일본의 줄기찬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변국 외교를 다져둬야 한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물려 지난해 9월부터 재개 절차를 논의해왔습니다. 10都県産の農水産物の輸入規制の撤廃等を中国側に求めていくとともに、香港、韓国など 일본은 중국의 사례를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에도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으로 요약되는 중일 양국의 이번 담판은 우리 새 정부에도 참고서가 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란 특검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삿바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1차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양측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워낙 그 주말과 오늘 사이에서 그 핑퐁 게임 공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약간 복잡한데 일단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에 기다리겠다. 이 지금 주장이죠. 입장이죠.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법부라기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을 때에도 사실 보면 오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그 오후부터는 갑자기 이 조사를 하는 이 경찰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했고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에 회방을 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또다시 이제 소환 일자를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뭐 과거에 출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공방부터 시작해서 뭐 수사 과정에 회방을 놓고 또 그 뒤에 소환 조사 일정까지도 이렇게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기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기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수계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피의자가 어떤 출입 방식, 본인 뭐 비공개로 들어가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조사 일정이나 시간을 본인에게 맞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적반하장의 주장이고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조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특검팀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법의 정의를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양측에서 협의를 하면은 점점 좁혀져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이야기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7월 5일 이후로 다시 얘기를 했네요.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일정에 맞춰서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개인 자견인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사와 관련한 것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부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15시간에 걸쳐서 수사를 받았고요. 7월 3일에 내란 행위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 재판을 임하다 보면은 당연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게 마련인데 이게 특검이 최장 170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정말 뭐 토끼몰이 하다시피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응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조율해야지 자꾸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하는 듯한 모습을 특검 측에서 연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출한다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회방을 놓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특검이 날짜를 특정해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해달라라고 재차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특검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 같고 앞서 제가 이제 1차 이런 특검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긴 했지만 중간부터는 사실 조사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궤변과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포에 가담한 경찰이기 때문에 조사에 사실상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불법 체포가 아니었죠.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에 파견된 경찰 같은 경우 그리고 특검으로부터 지위를 인정받고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법 체포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고 본인이 고발한 대상이라면 조사에 자격이 없다라는 논리도 내세웠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 박 총경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 게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을 체포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틀린 주장을 하면서 특검의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날짜를 협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2차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시간 끌기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더더욱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검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게 지난 1차 조사에서 변호사들의 그런 입장, 자세를 조사 방해 행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 3명 수사관을 또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현장에 가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분위기 전체를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조은석 특검이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내일 만약에 9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는 변호인들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영장 다시 청구할 거고 법원에서는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에 응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지만 지금
그 페이스대로만 간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이 공권력에 의해서 다시 이 체포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특검의 지금 정확한 입장이 뭐냐면 일단 내일 나와라 이야기를 했으니 일일 오전 9시까지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다시 한번 그 요청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아마 7월 4일이나 5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도 안 나오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체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병 확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는 판단을 아마 조은석 특검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고 일각에서는 너무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성과는 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특수단에서 계속 요구를 했을 때에는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고 나서 특검팀에서 바로 영장을 친 건데 이게 기각됐을 때 법원이 기각한 명분은 특검이 부르면 가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에 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당장 어떤 신병을 구속할 만한 이런 사유가 안 된다라고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온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도록 사실상 협조하지 않는 모습 혹은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충분히 조성됐다라는 판단을 법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 체포의 가능성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역시도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 오전 9시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을 할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행정권과 입법권 다 가지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님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전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졸속 심사하면서 퇴장을 했었고 이 종합정책 질의 정부를 상대로 이 일정을 하루 더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오후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네, 일단 굉장히 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됩니다. 30조 원 규모잖아요. 그 가운데 지출만 20조 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행정부의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따져 물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기간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루로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오전에 그런 그 퇴장이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하루 더 연장해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정책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종합정책 질의를 하기로 했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이 주장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 중에서 이제 민생지원금, 이게 가장 관심인데 이 민생지원금이라는 게 당선 축하금 아니냐라면서 조목조목 또 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 그리고 민생 지원에 대해서 발목 잡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럼 대선 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약속했던 그 추경 30조는 뭐 당선 희망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마치 당선이 됐으니까 갑자기 국민들에게 돈을 뿌린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죠.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뭐 본인 당선되면 첫날에 바로 이거 추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떤 날짜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혹은 규모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산적인 토론도 아닐 뿐더러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추경 편성과 지급의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민생 얘기하고 민생을 위해서 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여 투쟁에만 이렇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네. 정말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시기인데 지금 번지수를 찾아도 단단히 잘못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도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걸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하시면은 그 정책질을 이틀 동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추경 편성해서 국회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그 규모와 날짜와 관련해서는 뭐 김문수 후보도 후보 시절에 30조 원 규모 추경 약속했으니까 그 규모와 관련해서 문제를 잡는 건 아니고요. 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지금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민생지원금 개인당 기본적으로 15만 원 주고요.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또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경제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생지원금과 관련하면 정부 재정 지출이 있었을 때 이 경제 유발하는 재정 승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민간 부분으로 일방적인 이전 지출에 따른 재정 승수 효과는 0.2에서 0.3%밖에 안 돼요. 1조 원을 민간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천억에서 3천억만 소비되는 거지 나머지 금액은 다시 뭐 예금으로 들어간 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고 정부가 직접 투자할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그게 8천억, 9천억 원의 다른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전 국민 다 주느니 차라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꼭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두텁게 주자는 주장,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민생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 정책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뭐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더 큰 목적은 결국에는 소비 진작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라던가 소비 쿠폰이라던가 뭐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곳곳에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상권에 가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동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 복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 진작책, 뭐 승수 효과를 노리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 나쁜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절충안을 저는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받지만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될 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건보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계층을 특정해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만들어낸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협조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이제 여야가 이걸 이제 조율하고 조절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절이 될 테지만 7월 3일이나 4일 정도에 이제 추경안 통과가 지금 목표잖아요. 네. 예, 그 이후에 그러면은 추경안 그 민생지원금을 직접 받게 되는 그 기간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7월 3일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7월 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네, 그리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자가 이제 접수하고 나서 2주에서 3주 뒤부터 바로 이제 지급이 되는 시스템인 거고, 이게 1차 지급과 2차 지급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2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심사가 필요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상해 보건대 아마 지금 8월 중순에 좀 이제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7월 3일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꼭 이제 30일 정도 되는 그 날인데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글쎄 그 집권 초기에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뭐 역대 대통령 중에 더 높은 분들도 있었지만 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본인의 국정 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뭐 180석 민주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2017년에 집권했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비슷했습니다.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측면이 있죠. 지금은 뭐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뭐든지 다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진짜 주의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6일 만에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대표를 이제 만나고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이렇게 기자회견을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만이나 자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거쳐 오시지 않았습니까? 계엄이라든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뭐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뭐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사실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르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할 일이 많고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막중한 책임감에서 저는 최대한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말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획득한 권력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명령하신 대로, 국민들이 시키신 대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주권이라는 이 정신을 살려서 투명하게, 개방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정 대변인도 이제 말씀 잠깐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기자회견 일정도 빨리 잡고 기자들하고의 접촉도 여러 번 갖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수행 평가가 59.7%, 잘한다 60% 가깝죠. 잘 못한다가 33.6%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주보다도 조금 오른 지지율이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의 지지세가 그게 한 49% 됐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집권 초반이라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까지 잘했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잘해달라는 의미의 그 국정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다 할 국정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국정 지지율인 만큼 과거에 어떤 그 성과를 갖고 평가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잘해줄 것이라는 희망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취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주식시장 올라서 본인 투자한 금액이 원금 밑으로 갔었을 때 기분 나쁘지만 그 원금 회복하면 기분 좋고요. 또 좀 이익 나면 소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신감에서 비롯된 행보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주권 정부의 정신에 맞게 실천하는 일관된 행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요. 기자들과 소통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 역시도 본인의 자신감 이런 것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께서 어떤 투명한 소통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행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너무나 이 기자들과의 소통을 편협하게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반면 교사 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의 국회 농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배추농사, 반도자, 정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다, 제2의 조국이다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금전이 오고 간 게 다 드러났었고. 저 배추가 뭐 죄도 없는데 농민들의 마음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배추 총리, 그다음에 장농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그렇게 김민석 후보자를 음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실력이 창피합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이미 김민석 후보자를 인준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없는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국민의힘이 이제 연 건데 김민석 후보자는 없었고 대신 배추 18포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사청문회가 사실 이틀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파행 속에 마무리가 된 거죠. 우리는 그 김민석 후보자가 조금 더 책임 있는 관계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결국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었던 거죠. 배추가 저렇게 있었던 것은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원금과 별도로 월 450만 원의 유학자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배추 농사를 정말 얼마를 지어야 저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배추 농사 하시는 분이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금액 갖고 그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그만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배추 농사 졌었거든요. 예. 그랬다면 저 정도 돈 벌었다면 벌써 강남에 빌딩 몇 개 졌을 겁니다. 농담 삼아 워런 버핏은 왜 한국에 와서 배추 투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은 다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하다라고 한 그 여론조사에서 예. 과반을 넘는 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과반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동안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는 그 훨씬 아래였고요.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거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처리를 했다면 국정 지지율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걸 뭐 국민청문회 이렇게 명명을 하시던데 저건 국민청문회가 아니라 뒷북청문회죠.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버스 떠났고요. 막차 끊겼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배추 쌓아놓고 청문회랍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청문회 기간 동안의 실력을 보여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지금 부족한 실력으로 뭐 증인을 부르네 참고인을 부르네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협상안을 다 엎고 새로운 증인 추가해달라 요구하다가 시간관리 실패해서 증인과 참고인 못 불렀고요. 그 외에도 뭐 자료 요구했는데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했지만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 무리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뭐 전처의 출입국 기록은 왜 요구합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녀의 뭐 성적표는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무자료 총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공세를 폈던 게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였거든요. 이미 기회는 있었지만 기회를 놓친 건 국민의힘이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예. 본인들끼리 계속해서 어떤 청문회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발목 잡기에 지나지 않는 공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저런 공세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바 이제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거짓 선동 정치 쇼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 그 조치까지 언급을 했고, 하지만 우의장 국회의장은 표결 시한을 다음 달 3일로 못 박았습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기간을 한 뭐
3, 4일 더 준 거죠. 네. 그 사이에 좀 협의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한방이 인사청문회 기간에 없었다.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권투 시합 하다 보면요. 아웃복싱 하는 선수를 상대로 결정적 한방을 날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 한방이 있으려면 증인, 참고인 또는 자료 제출이라도 정확히 됐어야 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과 실제 증인이나 참고인이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 한방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아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밖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틀이라는 물리적 기간, 인사청문회만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김민석 후보자나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피해 다닌 거죠. 그에 따라서 국민들도 이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아까 리얼미터에서 나온 그 정당 지지도도 있죠. 저 준비되면은 같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로 볼 때 국민이 이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 정당 지지도를 보니 50대 30 정도로 나왔습니다. 50.6%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30%. 이것도 이제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조금 올라갔고 2.2%포인트 그리고 국민의힘은 1.4%포인트가 내려가서 2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전체적인 여론 그리고 이제 국정 지지도 또 이제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 이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 말고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적합하냐 아니냐라고 특정해서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아마 그 수치에서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당 지지도 역시도 이게 결국에는 이 최근의 정치적인 흐름을 다 내포하고 있는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민주당 측의 여러 가지 논리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모습이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총리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대통령 혼자서 정부 부처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적한 현안이 있는 시간 속에서는 빠르게 총리를 임명을 하고 인준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어떤 정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께서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참담하고 송구합니다만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 낮은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죠.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소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메신저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후보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집권 중반기에 국정 동력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자와 같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런 논란이 확산됐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임명 철회를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당장의 그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힘을 얻어서 김민석 카드를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이따가 이제 시간 되면은 그 얘기도 이제 좀 해볼 텐데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죠. 국회에서 지금 나흘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 나경원 의원. 그런데 이제 이 농성을 보고 지금 캠핑 농성이다, 바캉스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일단 단식 농성은 아니고 김밥 그림도 나온 적이 있었고 커피도 나왔고 그 로텐더홀 안에 이제 1인용 텐트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떤 농성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 어떤
정말 본인의 철학과 인생을 걸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의 농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나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이 사실은 되고 있고요. 이 국회 안에 이 로텐더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시원하거든요. 이제 저도 가봤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농성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찍어서 올리시는 본인이 직접 찍어서 올린 사진이긴 한데 뭐 김밥을 이제 드시는 모습이나 뭐 선풍기를 켜고 약간 뭔가를 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게 과연 농성인가 휴가인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농성의 목적 자체는 당권 도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상황이고 곧 전당대회가 열릴 거라는 관측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로 농성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인 실익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쓴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미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쾌적하고 편안하기로만 치면 본인의 집과 본인의 의원회관만큼 쾌적하고 편안한 곳이 있겠습니까? 로텐더홀이 시원하고 쾌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말 기간 동안에는 이 에어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무더위에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저는 일단 박홍근 의원이 당적을 떠나서 함께 이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는 듯이 얘기할 수 있는지 함께 의정생활을 한 기간도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뭐 단식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왜 단식하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단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여론전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뭐 바캉스 왔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과연 이게 좀 절박함이 느껴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하시는 분이 있기도 할 테고 없기도 할 테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또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볼 텐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에 오늘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실질적인 혁신 움직임을 점수 특정을 한다면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 점수를 매겼는데 빵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변인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제가 점수를 줄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만큼은 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변화와 혁신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지속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중과부적이었죠. 본인이 이렇다 할 당내 세력이 없으니까 본인이 내놓은 혁신 카드가 먹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반성하지 못하고 쇄신하고 혁신하지 못하니까 지금 저렇게 낮은 지지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논리적이고 정당성 있는 그 민주당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자체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려면 반성과 쇄신, 혁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떠났고 뭐 당에 남아 있긴 합니다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신 이제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8월 말로 지금 예상이 되는 전대까지 지금 비대위원장을 겸임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개혁안과 혁신안에 대해서 그 어떤 결실도 없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현 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뿌리고자 했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이유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뿌린 씨앗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 토양의 문제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이 당내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저렇게 빵점, 그러니까 낙제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비대위원장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비대위 자체에서 뭔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쇄신의 길로 가냐 어떤 뭐 멸망의 길로 가냐 이 사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당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 친윤의 구심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거실까는 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지금 꾸려지는 비대위나 앞으로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짧은 기간 보여줄 리더십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다라고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점수를 빵점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점수를 얼마만큼 올릴지는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마철인데 장맛비는 사라지고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이 서울에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오늘은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높은 습도와 찌는 듯한 열기가 더해진 거리 풍경은 이미 8월의 한여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탓에 반소매보다 민소매 옷차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심 먹고 조금 걸어왔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못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땀이 계속 나고 목도 너무 마르고. 특히 더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서울은 지난밤 25도를 웃돌며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에어컨 안 틀면 소파 같은 데를 가야 되고 잠을 새벽에 깨니까 에어컨을 꼭 틀고 자는 것 같아요. 더위를 몰고 오는 여름철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한여름 같은 한증막 더위와 요란한 소나기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마치 장마가 실종된 듯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장맛비 대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 없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해 장마철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으로 늘고 전체 환자도 40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어제 하루 온열 질환 환자가 새로 50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1명 더 많고 전체 온열 질환 환자도 32명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식을 잃은 온열 질환 환자를 보면 곧바로 119 구급대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원한 장소에서 옷을 헐렁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마포, 성동과 같은 한강벨트의 매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이번 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마포구.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매매 수요는 전세 수요로 전환됐고 매수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꼭 와야 되는데 이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거의 내가 보기엔 10억씩 대출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세 수요로 바뀐 것 같아요. 매수세는 거의 한 3%도 안 되고. 아파트 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동구 일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말에 집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했고 계약 건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3분의 2 부분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셨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 완료건이 없습니다. 5건 이상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가 커지는 분위기인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반면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은 사실상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사실 현금 부자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나 규제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실제로 올해 들어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0.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강벨트 지역 이외의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에 그런 금액 6억 밑에 대출 안 받고 갭 투자는 조금 더 상황이고 빌라 재건축 재개발로 손님들이 몰린다고 봐요. 이에 더해 대출 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을 통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시중금리 하락세 속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며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강화된 대출 규제에 더해 조만간 집행될 2차 추경 여파가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6달째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직전 달인 4월보다 0.11%포인트 내린 3.87%로 넉 달째 떨어졌습니다. 2달 연속 3%대에 머물렀습니다.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 하락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틀어주는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는데 주담대 금리 하락 추세가 과연 계속될지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번 대출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의 가상금리 추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중은행은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또 한 번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중은행 중에 한 군데가 뭔가 시그널이 있을 테고 그러면 따라가는 구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누가 먼저 나갈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예대금리차 확대를 지적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긴 힘들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2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금리를 끌어올려서 지표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되죠. 그러면 당장 이번 달은 아니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이어 대출금리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주택 구입을 위한 실수요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산업 생산이 내수 침체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2달째 감소했습니다. 13조 원대의 1차 추경 집행에도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줄며 전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로 2달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금속 가공이 6.9%나 줄었는데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건설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 정책과 미국 현지 공장 가동 영향으로 2달째 생산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생산도 2% 줄며 역시 2달째 감소했습니다. 2025년 5월 산업활동 동향을 요약하면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줄어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소비 지표도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의복 등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 등에서 줄면서 전달과 같았습니다. 13조 원대의 1차 필수 추경 집행에도 5월에도 제자리 걸음하면서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4.7% 줄며 석 달째 뒷걸음질 쳤고 건설업도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 3.9% 감소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추경이 재해복구와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집중된 만큼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1차 추경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6월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5월 감소했던 수출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산업활동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쿠폰 등 2차 추경이 집행되면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관세 협상과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우 농가 등 농업 분야에서 대미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가 잇따른 가운데 서진규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는 국내 소비자들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수출마저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당연히 축산물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법관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안건이 부결된 건데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2배가량 많았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소집된 전국 법관대표회의 결과는 주요 안건 5개 모두 부결이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와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사법부 신뢰 회복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낼지 2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 심리와 선고를 서두른 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겁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법원을 향한 특검 요구 등이 재판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견 등이 모여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차 정부가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도 법관 90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부 신뢰를 입장문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크게 3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장 발표 자체를 반대하는 법관들은 의결 내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반이 넘는 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결돼 향후 재판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논의 결과는 오는 12월 정기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서울 도심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했는데요. 서대문구에도 멧돼지가 나타나 경찰이 순찰차를 동원해 포획 작전을 벌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서행하던 가운데 갑자기 멧돼지가 도로로 뛰어듭니다. 곧이어 쿵 하고 차량에 부딪힙니다. 화단 같은 데서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크게 부딪히는 않았는데 밤 9시쯤 서울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대신동 이대부고 주변 등 도심 주택가를 40여 분 동안 활보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금화터널 인근에서 순찰차로 멧돼지를 충격해 제압한 뒤 전문 엽사를 투입해 사살했습니다.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관의 양팔을 붙들려 순찰차 방향으로 끌려옵니다. 낮 11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단속에도 불응하고 2km 정도를 도주하며 다른 차량 2대를 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낮 1시 20분쯤엔 경북 영천시 신영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팎에 쌓여있던 폐기물이 불에 타면서 심한 연기가 발생해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 안에 목조 건물인 송석정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절반 정도가 타고 내부 집기류도 60% 정도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인근 3개에서 7개의 소방서가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다친 가운데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살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신발도 없이 달려가는 남성이 보이고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나타납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피해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저녁 8시 반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0대와 30대 남성이 어깨와 발목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 분이 편의점에 나오시는데 이제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어요. 그 피가 흘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피해자들은 집에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었더니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물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편의점까지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 용의자는 건물 옥상에 있다가 경찰이 올라오자 투신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이사를 왔다며 용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용의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범행 경위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하고 재소환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출석길 변경 요청서를 접수해 논의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일 출석에 불응하면 이번 주 중 날짜를 다시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하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7월 3일 진행될 형사공판에서 종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만큼 하루 휴식 뒤 5일 또는 6일 출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날려보낸 것이라는 군 내부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날려보낸 것이 맞는다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론 작전 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장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발언도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 정황도 확인했고 이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의 명단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이 북한의 무인기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실제 작전 지시와 실행, 은폐까지 동반된 계획적 시도였음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번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참이 추가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내란 특검팀은 외환 혐의도 정조준하는 상황이라 이번에 제기된 군 내부 제보 주장이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도 모레인 2일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먼저 이첩받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최상병 특검은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워 토대를 닦은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모레 나란히 현판을 걸고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6가지에 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내용을 이첩받았는데 김 여사를 부르기 전에 일단 기록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소환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 구성을 대부분 마친 최상병 특검팀은 첫날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합니다.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간 지금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이게 저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이와 함께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정훈 대령 사건도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해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강조한 가운데 의료계도 환영한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남편의 주식 투자 의혹 해소는 물론 산적한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중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들이 많다면서 일단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의정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해 1년 반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의정 갈등을 언급한 것으로 의료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의협도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의정 갈등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단체도 각각 여당 대통령실과 접촉하며 접점 찾기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훈풍이 부는 분위기지만 정 후보자 앞에 놓인 다수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풀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정 후보자 남편이 코로나19 시절 방역 관련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역시 각 의대, 의사, 전공의 등 다양한 주체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정 후보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125조 예산의 거대 부처 수장으로서 정 후보자가 이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보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살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수출 선봉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 기업인으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무사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어깨에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중요한 시기 우리 산업을 이끌 수장으로 지목된 소회를 묻자 자신은 부족하지만 산업부의 역량과 기업인의 저력을 믿는다며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며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전사,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정말 불철주야 해외 시장을 뚫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길을 뚫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 결과에 맞춰 산업과 통상, 에너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는 AI 시대라는 게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입니다. 심장과 머리가 따로 떼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 기업인으로 공직 시절에는 정책통의자 일벌레로 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두산그룹에 합류해 원전 기업인 에너빌리티의 마케팅 부문 사장에 올랐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로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기업인이 산업부 장관 후보에 오른 것도 이례적이지만 에너지, 특히 원전 전문가를 선택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긋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체포 총리하고 네 번째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이어서 네 번째로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축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관 후보까지 포함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합류한 기업인은 벌써 4명. 대통령실까지 넓히면 6명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인이 포진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재개의 요청사항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원내 민생부대표는 오늘 상법 개정을 주제로 재개와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코스피 5천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재개는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과 배임죄가 확대될 수 있고 경영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 유상 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세제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과학자의 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비자 혜택도 제공하는 등 해외 연구 인력 끌어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성과나 국내 연구 환경의 기여를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펙 영내 과학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 과학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수생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월 250만 원의 체재비가 지급됩니다. 100여 명의 외국 과학자들이 참여해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모두 20억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I hope it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more robust scientific exchanges and build a sustainable network for research collaboration.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연수 계획과 역량, 기대 효과만 있을 뿐 연구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실질적인 협력이나 공동 연구 성과보다는 해외 연구자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가 비자를 더 쉽게 받고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 정작 국내 연구자들의 취업 문제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내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국내파 박사 및 대학원생들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자생적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묻지마식으로 해외 과학기술인 지원책을 도입하는 것은 고군분투하는 국내 과학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학문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공계 청년들은 더 나은 연구 환경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매년 3만 명가량이 해외 유학을 택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산불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매복 중이던 방화범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후 1시 21분. 미국 아이다호주 코들레인의 캔필드 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약 30분 뒤 한창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소방관들이 총격을 당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현지 보안관과 경찰, FBI까지 300명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총격전도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산불을 낸 방화범이 매복해 있다가 소방관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We do believe that the suspect started the fire, and we do believe that it was an ambush, and it was intentional. 방화범의 무차별 총격에 소방관 2명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다른 1명은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격 발생 6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 시간,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해 인근 숲에서 용의자의 시신과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We believe that is the only shooter that was on that mountain at that time. So there is no threat to the community at this time. 당국은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입니다. 총격전이 마무리되면서 일대에 내려졌던 대피 명령은 일단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총격범 검거 작전으로 산불 진화가 지연되면서 당국은 주민들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프로야구 LG 김현수가 KBO가 발표한 올스타전 나눔 올스타의 감독 추천 선수로 선발돼 KBO 최다인 통산 16번째 올스타전에 나가게 됐습니다. 김현수 외에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나눔 올스타에는 LG 김영우와 박명근, 기아의 올라와 최지민, 한화의 문현빈 등이 감독 추천 선수로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또 박진만 감독이 이끄는 드림 올스타에는 두산의 김태견과 최승용, KT의 박영현과 안현민, SSG의 조병현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서훈, 허웅 형제가 처음으로 KCC 유니폼을 입고 나란히 훈련에 나섰습니다. 형제 특유의 찰떡 호흡으로 다음 시즌 통합 우승을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양시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허훈 형제가 나란히 KCC 훈련 코트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솥밥을 먹게 된 뒤 처음으로 함께하는 훈련.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여느 형제와 다르지 않지만 패스 코너 달라니까? 코너 진짜. 형이 원하는 패스를 제대로 찔러줄 수 있는 가드는 동생 허훈뿐입니다. 패스다. 이거 안 받아 들어가죠. 허훈의 KCC 이적은 프로농구 FA 시장에 연쇄 이동을 불러왔을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지난 시즌 4강에 오른 친정팀 KT를 떠나 KCC에 합류한 만큼 허웅과의 호흡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대표팀을 하면서 훈이랑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잘 맞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공격적이고 약간 슈팅적인 부분을 많이 가져간다면 훈이는 선수를 좀 살려주는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잘 살려준다고 하면은 그 성공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률이 높아 원래. 근데 높아서 다른 선수들이 높으니까 잘 주겠다고 내가. 웨이트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어느 때보다 진지한 두 형제의 목표는 오직 하나, 통합 우승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꼭 통합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반지를 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 저는 제일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요. 훈이도 전성기인 나이고 이때 좀 능력 있는 선수들과 같이 농구를 하면서 많은 업적과 그리고 커리어를 쌓고 싶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전성기의 한 팀에서 만난 두 형제가 다음 시즌 프로농구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팬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CC의 허훈과 수원 KT의 김선영이 2026 시즌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이 국내 선수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허훈과 김선영은 8억 원을 받아 보수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억 2천만 원의 서울 삼성과 계약한 슈터 이근희는 지난 시즌 연봉 대비 256%가 올라 보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창원 LG의 두경민과 전성현, 안양 정관장 배병준, 부산 KCC 이호연은 소속 구단과 연봉 합의에 실패해 보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네, 어제 6월 29일 프로야구에서는 병살 코스의 타구가 병살되지 않으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땅볼 가나는 공. 태그 1루. 아웃입니다. 자, 공사로 완벽됐을지. 또 할지. 세이프입니다. 김상수 선수도 공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이제 빈 글러브로 태그를 하는 동작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뽑아냅니다. 우측 안타. 꽁꽁 묶여 있었던, 잠겨 있었던 득점 복식 한번 열리자 연이어 열립니다. 오늘 서울에는 처열대야에 이어서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지겠는데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전북에는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내일 아침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강릉은 2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5도, 강릉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장맛비 대신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